보고 어때? 한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의문의 사망 사고. 사망 환자는 모두 손을 다쳐서 입원한 환자들로 마취와 관련돼 있다는 기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는 것이었을까? 강력계의 김재혁 형사. 그에게 1987년 또 하나의 의문사가 알려지면서 사건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5월 4일 날 변사 사건 신고 접수를 받고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 병원에서 김라는 그 환자가 21살 먹은 처녀인데 그 전격성 간괴사, 간성 혼수로 그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쭉 하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손가락 끝트리에 그 뼈 조직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인데 마취 전신 마취를 했는데 결국에는 사망을 한 겁니다. 딸이라고 빨리 나가지 못해? 뭐란 말이야?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사망 사고인데 환자 가족들한테 긁혔지 뭐. 신경이 좀 예민하겠어. 어쩌다 그랬다는데? 여자 환자 하나가 손가락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는데 마취해서 뭐 못 깨어났대나? 또야. 몇 년 동안 김 형사에게 연속적으로 보고된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망 사고들. 첫 번째 사건은 1985년 5월의 일이었다. 이를 피가 나오는데 흡입기.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50입니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대동맥은 아니야. 마취 부작용 같은데요. 그럴 리가. 처음 수술도 아닌데. 산소량을 줄여. 이미 절반을 줄였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뭐야? 중탄산 나트륨하고 해피데프린 빨리빨리 준비해. 환자는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으러 왔던 중년 여인이었는데 마취 주사를 맞고 막 수술에 들어가려고 할 때 급격하게 혈압이 낮아지며 사망해버린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그 사고로 인해 병원 측, 특히 마취를 담당했던 마취과 과장은 경찰로부터 철저히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아무런 의문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 사망의 원인은 마취 부작용 때문이었는데 이상한 것은 그것이 두 번째 수술이었고 그 전의 수술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환자였기 때문에 마취 중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문 사고의 전모였다. 3개월 후인 1985년 8월 두 번째 의문사가 발생했다. 우리 아들 놈은 언제쯤 깨어날란겨? 저래고 너무 오래 누워 있으니까 내가 걱정이 돼 죽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깨어날 겁니다.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손에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환자였는데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1986년 3월 연속되는 마취와 관련된 의문사가 주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는지 마취과장은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난 지 10개월 만에 투신자살해버리고 말았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죽음으로라도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는 마취과장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의문사는 계속됐고 마취과장도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마지막엔 첫 번째 의문사가 일어났을 때 막 전문의를 땄던 젊은 의사가 마취과장으로 남게 됐다. 작은 병원의 과장이 뭐 별건가? 워낙 오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정 다 아는 나를 궁여지책으로 올려준 거지 뭐. 그래. 알았어. 아무튼 전화 고맙고 내가 언제 한 잔 살게. 그래. 어? 여기까지가 일지에 기록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또 의문사라니. 그런데 얼마 후 김영사는 의문사들의 관련이 있을 듯한 매우 흥미진진한 얘기를 듣게 됐다. 선배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아니 그 의문사 당한 환자 얘기요. 글쎄 죽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뭐? 이상한 일이라니. 김영사는 당장 의문사로 사망한 환자의 언니를 찾아갔는데 그녀가 해준 얘기는 정말 뜻하지 않은 것이었다. 환자의 변사자의 그 친지 언니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수사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그 환자가 그 당시에 그 입원을 했던 병원에 같은 병실에 손이 다친 여자가 환자가 3명이 있었어요. 환자의 언니가 해준 얘기는 이랬다. 의문사를 당한 동생 희정은 앨범 디자이너였는데 어느 날 자신이 디자인한 앨범의 견본을 보러 공장에 갔다가 부주의로 그만 손을 다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입원을 했고 수술 전날 그녀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됐던 것이다. 꿈을 꿨어. 악몽. 악몽을 꿨어요. 어떤 여자가 내 손을 잡아당겼어요. 내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주사기가 있었어요. 나도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던 동생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수술실을 나왔던 것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였고 기록에 남은 사망 원인은 마취에 의한 부작용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의문사를 당한 희정과 같은 병실을 쓰고 있던 다른 환자들은 둘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퇴원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여자가 손을 잡아 다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환자는 또 있었다. 희정이 의문사한 후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농부 하나도 같은 꿈을 꾼 후 서둘러 태어난 일이 있었음을 김영사는 알아냈고 그 역시 손을 다친 환자였던 것이다. 손을 다친 환자들의 의문사, 그들이 수술 전에 꾸었다는 이상한 꿈. 도대체 이것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김영사가 꿈 얘기를 들은 지 1개월 후였다. 꿈을 꾸는 기분이죠? 계속 꿈꾸세요. 한참 동안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메스. 환자가 이상한데요. 호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가 공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산소혈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좀 보세요. 무슨 일이야? 산소 탱크의 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저럴 수가. 안에 나가 있고 빨리 산소 공급해. 마취 시에는 환자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해 주어야 하는 산소. 그런데 분명히 수술 전에 확인했던 그 산소 탱크의 줄이 끊어져 있다니 그것은 달리 변명할 여지도 없는 담당 의사의 과실이었다. 환자는 죽었어. 환자 가족들이 이 소송을 준비 중이래. 이 과장, 이게 도대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산소 탱크가 줄이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마취를 하다니요. 제가 확인했을 땐 분명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취 후에 이 과장이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면서요. 아 이렇게 분명한 일을 어떻게 오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유. 왜 그래요? 아닙니다. 김영사가 마취과장 이연철에게 신문을 시작하자 그는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뭔가 불안해하는 눈빛을 보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김영사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던 현철은 읽고 김영사를 불렀다. 그리고 김영사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됐다. 제 얘기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형사님께는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나의 죄를 조금이나 갚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은 첫 번째 의문사가 일어나기 직전인 198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취과의 레지던트였던 현철은 같은 병원 간호사였던 연희와 깊이 사귀고 있었는데 현철이 전문의가 돼서 병원의 정식 스텝으로 자리를 얻은 직후 마취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었다. 앞길이 창창한 연인의 장래를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연희는 자신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만큼 현철을 믿고 사랑했던 연희는 현철과 결혼하면 자신의 희생은 곧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현철 대신 병원을 떠나면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아주 통속적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었다. 현철은 연인을 배신하고 말았고 연인은 그런 현철에게 경고를 보내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연인은 병원의 의사 휴게실에서 동맥을 그어 자살을 기도했다. 그녀가 굳이 자살의 장소로 의사 휴게실을 택했던 것은 현철이 자신에게 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현철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연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해버리고 말았고 그것이 병원의 최초의 의문사가 일어난 바로 한 달 전의 일이었다고 한다. 환자들이 알 수 없는 죽음은 연희가 보내는 경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형사의 직감으로 느끼기에 현철의 눈빛은 진실이었다. 그러나 김영사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 상당히 미스테리한 사건이 아닌가. 그 후 마취과장 이현철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출감 후 그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이상하게도 그 병원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문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으로 사건의 성격상 형사와 병원의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